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비나텍이라는 기업에 대한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바로 오늘자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네, 이 보고서는 지금 글로벌 산업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두 개의 엔진 있잖아요. 바로 인공지능 인프라랑 에너지 대전환. 이 두 메가 트렌드의 정중앙에 비나텍이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사실 부품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려운데 이 보고서는 그걸 넘어서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플레이어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작년에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걸로 아는데 과연 이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지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이 기업의 기회와 리스크 그리고 진짜 경쟁력은 무엇인지 사사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풀어보죠. 보고서는 먼저 거시적인 환경, 그러니까 비나텍이 뛰고 있는 운동장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슈퍼커패시터와 수소경제, 이 두 시장이 비나텍의 무대인 셈이군요.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슈퍼커패시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메모리 백업처럼 아주 제한적인 틈새 시장에서만 쓰였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주류 시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료에 나온 시장 규모 예측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19% 이상입니다. 19%요? 엄청난데요? 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죠.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수요가 터지고 있는 건가요? 적용 분야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분야를 보면 전기차의 회생제동 시스템에 쓰이고 있어요. 아, 회생제동. 네, 이내 전체 슈퍼커패시터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회생제동이라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서 쓰는 기술이죠. 이게 배터리랑은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에너지를 아주 빠르게 저장했다가 다시 내보내야 하는데 이 순발력 측면에서 슈퍼커패시터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아하. 뭐랄까, 배터리다 마라톤 선수라면 슈퍼커패시터는 100m 단거리 선수인 셈이죠. 비유가 딱 와닿네요. 그리고 정말 구체적인 수요가 터지는 곳이 바로 에너지 전력망, 특히 인도의 스마트 미터기 교체 사업입니다. 아, 그 이야기. 인도 정부가 전국적으로 전력 계량기를 스마트 미터기로 바꾼다는 그 대규모 프로젝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인도는 정전이 잦은데 스마트 미터기는 정전이 되더라도 그 순간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보내야 하거든요. 아, 그럴 때 전원이 필요하군요. 네. 근데 이때 배터리를 쓰면 수명도 짧고 인도의 그 더운 날씨 아주 취약하죠. 그런데 슈퍼커패시터는 수명도 10년 이상으로 길고 온도 변화에도 강하니까 이 미션의 최적의 부품으로 채택된 겁니다. 와. 인도 시장 하나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AI 데이터 센터 쪽인 것 같아요.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적이 바로 파워세그라고 불리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전압이 똑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파워세그. 네, 눈 깜빡할 사이지만 이 순간에 서버가 멈추면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무정전 전원 장치, UPS라는 걸 쓰는데 네네. 이때 슈퍼커패시터가 초단기 백업 전원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신뢰성이 생명이니까요.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SSD에도 비슷한 역할로 탑재됩니다. 아, SSD에도요? 네, 갑자기 전원이 나가도 작업 중이던 데이터를 날리지 않게 잠깐 버텨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AI가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그 안정성을 지키는 숨은 공신으로 슈퍼커패시터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축인 수소경제는요. 성적의 수소경제는 몇 년째 미래라고만 하고 제대로 시장이 열린 적이 없다는 비판도 많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이 자료에 나와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보고서에서도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죽음의 계곡?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실질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요. 글로벌 시장의 61%를 차지하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서요? 아직 승용차 시장은 시기상조지만 장거리 운행이 많고 충전 시간 단축이 중요한 버스나 트럭 같은 상용차 시장에서 먼저 경제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는 회사 주가가 폭등한 게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연료전지 기술 때문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수소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AI 때문에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요. 이제는 기존 전력망을 못 믿고 아예 데이터 센터 옆에 자체 발전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와, 자체 발전소요? 네. 그런데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블룸에너지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고요. 아하. 비나텍이 여기에 직접 납품하는 건 아니지만 연료전지라는 시장 자체가 AI의 숨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그 판의 핵심 소재를 쥔 비나텍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그런 연쇄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하. 직접적인 고객이 아니더라도 산업 전체의 파이가 커지면서 받는 수혜, 일종의 낙수 효과군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특정 청바지 브랜드가 갑자기 유행하면서 청바지의 핵심 소재인 데님 원단을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같이 오르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알겠습니다. 탄소 소재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무기를 들고 실제 전쟁터, 그러니까 사업에서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 전에 비나텍이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1999년에 설립됐고 성도경 대표이사의 소재 국산화라는 철학이 아주 확고하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핵심은 비나텍이 단순 조립 업체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품 성능을 좌우하는 모든 것의 근원, 바로 탄소 소재 기술을 자체적으로 그것도 아주 깊이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탄소 지지체, 촉매, 전극 같은 원천 소재부터 최종 부품인 막전극 접합체, MEA까지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이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기업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비나텍만의 강력한 해자입니다. 수직 계열화를 이루었다는 건 원가 경쟁력에서도 유리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스펙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주기도 쉽다는 뜻이겠군요. 기술 회사답게 전체 직원의 30%가 R&D 인력이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제가 정말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잠깐만요. 베트남 물류창고 선반 시스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라고요? 갑자기요? 슈퍼커패시터랑 수소연료전지 얘기하다가 웬 선반이죠? 이건 정말 뜬금없는데요? 네, 다들 그 부분에서 의아해하시죠. 하하, 네. 그게 바로 비나텍의 영리한 글로벌 생산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찌감치 베트남에 주력 생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박린, 박장, 하남에 여러 공장을 운영하면서 슈퍼커패시터를 대량 생산하고 제품 라인업도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물류창고 선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단순히 인건비가 싸서 베트남에 공장을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베트남의 산업 성장이 눈에 보인 거죠. 아,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물류 창고가 엄청나게 필요해졌고 당연히 창고에 들어갈 선반 수요도 늘어난 겁니다. 기회를 포착했군요. 그렇죠. 이 기회를 포착해서 선반 시스템 사업에 진출했고 현지 생산의 이점을 살려서 시장 1위까지 차지한 거죠. 본업인 첨단 소재 사업을 하면서도 현지 시장의 성장에 직접 올라타는 아주 유연하고 실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의외네요. 첨단 기술만 파는 고지식한 공대생 같은 이미지였는데 알고 보니 시장을 읽는 눈이 아주 날카로운 상인 기질도 갖춘 회사였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면모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게 비나텍의 또 다른 강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사업부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보고서는 두 개의 엔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확실한 현금 창출원, 캐시카우인 슈퍼커패시터 사업부터 들여다보죠. 비나텍은 중형 슈퍼커패시터 시장에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핵심 기술이 바로 경쟁사보다 높은 3.0V 전압 기술과 고온 내구성입니다. 3.0V. 네, 전압이 높을수록 더 작은 크기로 같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 소형화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게 기술적 진입장벽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실적이 잠시 주춤했다고 하던데요. 네, 전방산업의 재고 조정
조정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길게 설명했던 인도의 스마트 미터기, AI 데이터 센터용 SSD 백업 전원, 그리고 전기차 전장 시스템 같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확실한 실적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 열리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의 범용 시장이 아니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면서 비나텍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엔진, 바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수소 연료전지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진짜 비나텍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곳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 사업의 경쟁력 역시 그 근원을 파고들면 탄소 기술에서 나옵니다. 자체 개발한 탄소 나노섬유 CNF라는 신소재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네. 이걸로 뭘 하냐면 연료전지에서 가장 비싼 재료인 백금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내구성은 훨씬 높인 촉매를 만듭니다. 비싼 건 덜 쓰고 성능은 더 좋게 만든다. 모든 기업의 꿈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독보적인 촉매 기술을 바탕으로 연료전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MEA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MEA, 막전극 접합체. 네, 이 MEA가 연료전지 전체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와, 40%나요? 네, 즉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을 직접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폭발할 것에 대비해서 전북 완주에 있는 공장 생산 능력을 이미 5배나 늘려놨다고 하네요. 아직 시장이 완전히 열리지도 않았는데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선제적인 투자죠. 현재는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내면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검증받고 있고요. 보고저가 진짜 큰 성장 모멘텀으로 주목하는 건 역시 수소 상용차 시장입니다. 아, 상용차. 네, 보고서에서 익명으로 언급된 글로벌 B사와의 협력이 본격화되는 2026년, 이때가 비나텍의 퀀텀 점프 시점이 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를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쭉 했는데 정작 2024년 실적은 81억 원 영업손실로 창사 이래 가장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보고서는 그 부분을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성장통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성장통이요? 네, 보통 안 좋은 실적을 포장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손실의 원인을 뜯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전방산업의 일시적인 재고 조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완주와 베트넘의 신공장을 가동하면서 감가상각비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아, 공장은 새로 지어서 돈 나갈 곳은 늘었는데 주문은 잠시 줄어서 적자가 났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성장통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면 매출이 회복됐을 때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2025년 3분기 실적에서 나타났습니다. 오, 드디어.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8%나 급증하면서 2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극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와, 드디어 증명을 해냈군요. 인도양 슈거 커패시터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쭉 올라간 덕분이겠네요. 맞습니다. 매출이 늘어나자 그동안 부담이었던 고정비가 상쇄되면서 이익이 훨씬 더 큰 폭으로 개선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아하. 보고서는 2025년 연간으로는 70억에서 9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깊은 적자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온 거죠. 네. 그리고 2026년 이후의 성장성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평가입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짚어봐야겠죠. 장밋빛 전망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보고서는 세 가지 주요 리스크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수소산업의 정책 리스크입니다. 정책 리스크. 네, 아무래도 아직은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정권이 바뀌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죠.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인도, 유럽 등으로 매출처를 다변화하면서 특정 국가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이 등장했을 때 슈퍼커패시터가 아예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술 대체 리스크입니다. 아, 이건 좀 무서운 리스크네요. 네, 기술의 흐름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근원적인 공포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배터리와 슈퍼커패시터의 장점만 결합한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같은 보완적인 기술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능력은 배터리에 맡기고 순간적인 고출력은 슈퍼커패시터가 담당하는 식으로 각자의 장점을 살려 공존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대체가 아니라 공존이군요.
마지막 리스크는요? 세 번째는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이건 앞서 말했듯이 비나텍의 핵심 소재인 탄소 기술을 완전히 내재화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영향이 덜한 편입니다. 아, 직접 만드니까. 네, 외부에서 비싸게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기 때문에 원재료 사용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 보고서는 지금이 바로 비나텍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첫째, 숫자로 증명된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2024년의 부진은 정말 성장통이었음이 확인됐다는 거죠. 일시적인 문제였다는 게 증명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AI 데이터 센터와 수소 경제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구조적 성장 스토리에 제대로 올라타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앞으로 폭발할 수요에 대응할 생산 능력을 이미 갖춰놨다는 점입니다. 완주와 베트남 공장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증설을 마쳤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한 기업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AI와 에너지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서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 중장기적인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비나텍의 모든 경쟁력이 결국 탄소 소재 기술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강력한 기술 하나를 가지고 슈퍼커패시터와 수소 연료전지라는 성장성이 확실한 2개의 시장에 모두 발을 딛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이죠. 네. 여기서 청취자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비나텍의 사례처럼 하나의 강력한 핵심 소재 기술을 가진 기업이 앞으로 에너지 분야를 넘어서 또 어떤 새로운 산업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이들이 가진 이 강력한 기술적 해자가 적용될 다음 무대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